정신 차려보세요. 바람이 울부짖고 파도는 콘크리트를 때리며 하얗게 부서진다. 태풍경보가 내려진 동해안, 밤바다 위에서 젖은 구조복을 입은 남자는 흔들리는 손으로 누군가의 손목을 강하게 붙잡고 있다. 파도 속에 허우적대는 여성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입술이 떨린다. 여성은 정신을 잃어가는 순간에도 믿을 수 없다는 듯 남성의 얼굴에 시선을 묻는다. 잠시 후 바람을 찍고 그의 속삭임이 들린다. 언니가 진짜 맞니? 남성은 숨을 몰아쉬며 되묻는다. 저를 아세요? 두 사람 사이의 파도는 점점 커져가고 여성은 손을 떨면서 남성의 뺨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리는 순간 정신이 희미해진다.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을 듣는 여러분에게 언제나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한도윤이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장면은 파도 소리뿐이었습니다. 7살 때였어요. 고아원 앞에 홀로 서 있던 어린 도윤을 발견한 건 새벽 순찰을 돌던 경찰관이었습니다. 아이는 울지도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물었어요. 이름이 뭐니?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저었죠. 모른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아빠는?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 없었어요.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아이를 인근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의사가 아이를 진찰했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었죠. 왼쪽 팔뚝에 응급처치용 붕대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해수욕장에서 쓰는 특수 붕대였습니다. 방수 처리가 된 것이었죠. 이 아이 최근에 바다에서 다친 것 같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남겼죠. 동해안 어해수욕장 인근에서 발견된 신원 미상에 남아 추정 나이 7세, 특이사항 왼팔 응급 붕대 흔적.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무도 아이를 찾으러 오지 않았어요. 실종 신고도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죠. 결국 아이는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고아원 원장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도윤이라고 부르자. 바다에서 왔으니 물 윤자를 써서 그렇게 한도윤이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름만 생긴 거였어요. 과거는 여전히 없었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죠. 혼자 있는 걸 좋아했어요. 특히 비 오는 날이면 창문 앞에 앉아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고아원 선생님이 물었어요. 도윤아, 뭐 생각해? 바다요. 바다가 무섭지 않니?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서워요. 근데 자꾸 생각나요. 선생님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에게 바다는 트라우마인 동시에 유일한 기억이었죠. 18살이 됐을 때 도윤은 고아원을 나왔습니다. 자립해야 했어요. 여러 일을 전전했죠. 편의점, 공사장, 식당. 하지만 오래 다니지 못했어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해안경비원 모집 공고를 봤어요. 동해안 해양경찰서였습니다. 도윤은 지원했죠. 면접에서 물었어요. 왜 이 일을 하고 싶습니까?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바다 때문에 제 과거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러지 않게 하고 싶어요. 면접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진지한 대답이었습니다. 도윤은 합격했죠. 그렇게 27살이 됐습니다.
도윤은 해안경비원으로 일한 지 3년째였어요. 성실했습니다. 묵묵히 자기 일을 했죠. 동료들은 도윤을 좋아했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아는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도윤은 바다를 무서워했습니다. 파도가 높은 날이면 손이 떨렸죠. 밤바다를 순찰할 때면 식은땀이 났어요. 그럼에도 그는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작년 여름이었어요. 태풍이 왔을 때였습니다. 한 관광객이 파도에 휩쓸렸죠. 다른 경비원들이 주저할 때 도윤이 가장 먼저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거친 파도를 헤치고 관광객을 구했습니다. 구조 후 동료가 물었어요. 도윤아, 넌 바다 무서워하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뛰어들 수 있어? 도윤은 젖은 머리를 털며 대답했습니다. 무서운 건 맞아요. 근데 누가 죽는 걸 보는 게 더 무서워요. 동료는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존경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숙소에 돌아와 샤워를 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왼팔에 희미하게 남은 흉터가 보였죠. 어릴 적 붕대 자국이었어요.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나는 누구였을까? 중얼거렸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도윤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매일 밤 반복되는 의식이었어요. 잠들기 전 항상 같은 생각을 했죠. 내 진짜 이름은 뭘까? 부모님은 어디 계실까? 왜 나를 찾지 않았을까? 답이 없는 질문들이었습니다. 20년간 품어온 질문들이었죠. 하지만 도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 알게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밤바다였습니다.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 소리. 도윤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죠. 꿈속에서도 바다가 나타났습니다. 항상 같은 꿈이었어요. 높은 파도, 누군가의 비명, 그리고 물속으로 빠져드는 느낌. 도윤은 손을 뻗었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눈을 떴어요. 식은땀이 등을 적셨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창밖을 봤어요. 아직 밤이었습니다. 또 그 꿈이야. 혼잣말을 했어요. 일어나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죠. 컵을 내려놓고 다시 침대에 누웠어요. 이번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도윤은 일어나 준비를 했어요. 제복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해안 순찰을 시작할 시간이었죠. 바다가 보였어요. 잔잔했습니다. 파도가 조용히 밀려왔다 빠져나갔죠. 도윤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평온하네.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오늘이 도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날이 될 거라는 걸. 바다는 가만히 있었어요. 비밀을 품은 채 20년 전 어린 도윤을 데려간 바다, 그리고 오늘 다시 운명을 데려올 바다였습니다. 도대체 이 바다는 도윤에게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요? 아침 6시 도윤은 해안 초소에 도착했습니다. 동료 경비원 최민석이 먼저 와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죠. 도윤이 다가가자 민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윤아, 오늘 기상청 특보 떴어. 뭔데요? 태풍주의보. 오후부터 파고 3m 이상 예상이래. 도윤은 창밖을 봤어요. 아직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하지만 멀리 수평선 쪽 하늘이 어두웠죠.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출동 대기 상태로 전환해야겠네요. 그래. 오전 순찰은 내가 돌고 오후부터는 내가 교대할게. 민석이 말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구명조끼, 무전기, 쌍안경. 모두 정상이었죠. 오전 10시 도윤은 순찰을 시작했어요. 해안선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파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죠. 바람도 강해졌어요.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관광객들이 보였어요. 몇몇은 파도를 보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다가갔죠. 위험하니 해안에서 떨어지세요. 오늘 태풍주의보 발령됐습니다. 사람들이 뒤로 물러났어요. 도윤은 계속 순찰을 이어갔습니다. 정오가 됐어요. 하늘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구름이 두껍게 깔렸죠. 바람이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파도는 이미 2미터가 넘었습니다. 하얀 포말이 거칠게 부서졌죠. 도윤은 무전기를 꺼냈어요. 1번 초소, 해안 상황 양호. 관광객 대부분 대피 완료. 무전기에서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너도 이제 들어와. 날씨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 알겠습니다. 마지막 체크만 하고 갈게요. 도윤은 쌍안경을 들었어요. 바다를 훑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습관처럼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어요. 수평선 쪽에 뭔가 보였습니다. 작은 점이었어요. 배처럼 보였죠. 도윤은 쌍안경 초점을 맞췄습니다. 요트였어요. 하얀색 선체, 높은 돛대.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요트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흔들리고 있었죠.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본부 1번 초소입니다. 수평선 방향 이시 지점에 요트 발견. 비정상적인 움직임 포착. 확인. CCTV로 추적 중. 잠시만. 몇 초가 지났어요. 도윤은 쌍안경을 통해 요트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파도가 요트를 집어삼킬 듯 덮쳤죠. 무전기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1번 초소. 해당 요트 조난 신호 발신 중. 구조정 출동 준비. 알겠습니다. 도윤은 뛰기 시작했어요. 해안 초소로 향했습니다. 구조 장비를 챙겨야 했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하지만 뛰면서도 고개를 돌려 바다를 봤습니다. 요트가 보였어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요트의 돛대가 꺾였어요. 쿵 하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돛대가 옆으로 쓰러지며 요트를 덮쳤죠. 그리고 요트 위에 있던 사람이 균형을 잃었습니다. 바다로 떨어졌어요. 도윤은 숨이 멎었습니다. 쌍안경을 다시 들었어요.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사람이었어요. 파도 속으로 사라졌죠. 본부, 요트에서 사람 낙수. 반복합니다. 사람 낙수.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구조정 출동까지 15분 소요. 현장 대기. 15분. 도윤은 이를 악물었어요. 15분이면 너무 늦었습니다. 저 파도 속에서 15분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없었죠. 다시 바다를 봤어요. 요트가 점점 더 기울었습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파도에 휩쓸려 어디론가 떠내려간 것 같았죠.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어요. 바다가 무섭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저 파도 속으로 들어가는 건 자살 행위였죠. 하지만 머릿속에 작년 여름이 떠올랐어요. 태풍 속에서 구조했던 관광객. 그때도 무서웠습니다. 그때도 떨렸죠. 하지만 뛰어들었어요. 동료가 했던 말이 들렸습니다. 넌 바다 무서워하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뛰어들 수 있어? 도윤이 대답했던 말. 무서운 건 맞아요. 근데 누가 죽는 걸 보는 게 더 무서워요. 도윤은 구명조끼를 단단히 조였어요.
신발을 벗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죠. 한 번, 두 번, 세 번. 무전기를 입에 가까이 댔어요. 1번 초소 현장 투입합니다. 뭐, 도윤아, 기다려. 구조정이 곧 무전기를 내려놓았어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바다를 향해 뛰었습니다. 파도가 발을 덮쳤죠. 차가웠어요. 무릎까지 물이 찼습니다. 허리까지 찼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파도 속으로 뛰어들었죠. 세상이 물로 가득 찼어요. 귓속으로 물이 들어왔습니다. 눈을 뜨니 온통 푸른색이었죠. 파도가 도윤을 집어삼켰습니다. 팔을 저었어요. 다리를 움직였죠.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숨을 들이마셨어요. 파도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짜디짠 물이 입 안으로 들어왔죠. 앞을 봤어요. 요트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멀었어요. 도윤은 팔을 저으며 전진했습니다. 파도가 밀어냈어요. 다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어디 있어? 어디? 중얼거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파도만 보였어요. 하얀 포말만 가득했죠. 그때 뭔가 보였어요. 검은색 옷인 것 같았습니다. 파도에 떠내려가고 있었죠. 저기다. 도윤은 그쪽으로 헤엄쳤어요. 팔이 아팠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가까워졌어요.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이 물속에 잠겨 있었죠. 의식이 없는 것 같았어요. 도윤은 그 사람의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끌어올렸어요. 얼굴이 수면 위로 나왔습니다. 중년의 남자였어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는지 확인이 안 됐죠. 정신 차려요. 정신 차리세요. 도윤이 소리쳤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 팔로 남자를 붙잡고 다른 팔로 물을 저었어요. 해안으로 향했습니다. 파도가 거세게 밀려왔죠. 도윤을 뒤로 밀어냈습니다. 신음이 나왔어요. 힘들었습니다. 팔이 풀릴 것 같았죠. 하지만 놓지 않았어요. 절대 놓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도윤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계속 팔을 저었습니다. 다리를 움직였죠. 드디어 발이 바닥에 닿았어요. 모래였습니다. 얕은 곳이었죠. 도윤은 남자를 끌고 해안으로 올라왔습니다. 모래 위에 남자를 눕혔어요. 도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숨이 가빠서 말이 안 나왔죠. 남자의 맥박을 확인했어요. 약했습니다. 하지만 뛰고 있었죠. 숨은 쉬지 않았어요. CPR 해야 해. 도윤은 남자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압박을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넷. 30까지 세었습니다. 인공호흡을 했어요. 다시 압박했습니다. 계속 반복했죠. 살아나. 제발.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팔에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남자가 기침을 했어요. 물을 뱉어냈습니다. 눈을 떴죠. 살았다. 도윤은 주저앉았어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죠.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구조정이 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하늘을 봤어요.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옆을 봤어요. 구조한 남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남자가 아니었어요. 자세히 보니 여자였습니다. 짧은 머리, 날카로운 눈매. 50대 중반쯤으로 보였죠. 그 여자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충격받은 것 같았습니다. 구조정이 도착했습니다.
대원들이 뛰어내려 담요를 가져왔어요. 도윤과 여자를 감쌌죠. 응급 의료진이 여자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맥박 안정, 호흡 정상.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들것에 여자를 옮겼어요. 도윤도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동료 민석이 달려와 부축했죠. 도윤아,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잠겼어요. 너무 많은 바닷물을 마셨습니다. 기침이 나왔죠. 너도 병원 가야 해. 저체온증 위험 있어. 민석이 말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구조대원이 도윤을 부축해 구조정에 태웠죠. 배가 출발했어요. 도윤은 담요에 몸을 감싼 채 앉아 있었습니다. 떨렸어요.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긴장이 풀리며 온몸이 후들거렸죠. 잘했어. 옆에 앉은 대원이 말했어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이었어요. 도윤은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죠. 경미한 저체온증과 탈진이었습니다. 하루 입원 관찰하겠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도윤은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죠. 눈을 감으니 파도가 보였어요. 귓가에 바람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누군가 문을 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간호사인 줄 알았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구조했던 그 여자였습니다. 도윤은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어요. 여자는 병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죠. 머리도 말끔히 정돈돼 있었어요. 아까 바다에서 건진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단정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네. 괜찮으세요? 도윤이 물었어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도윤은 안도했어요. 여자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도윤을 자세히 바라봤죠.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찾는 것 같았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한도윤입니다. 한도윤. 여자가 이름을 되뇌었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참았죠. 저는 윤혜진입니다. 윤혜진. 아, 혜진그룹. 도윤이 놀라며 말했어요. 혜진그룹은 국내 최대 항만 물류 기업이었습니다.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윤혜진은 계속 도윤을 바라봤어요. 시선이 도윤의 얼굴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불편해졌어요. 뭐? 제 얼굴에 뭐 묻었나요?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윤혜진은 황급히 시선을 돌렸어요. 하지만 금방 다시 도윤을 봤습니다. 도윤이 물을 마시려 컵을 들었어요. 그때 왼손 엄지손가락으로 컵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불안할 때 나오는 습관이었죠. 윤혜진의 눈이 커졌어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저 습관, 알고 있었어요. 20년 전 어린 아들이 똑같이 했던 습관이었습니다. 도윤 씨, 윤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혹시 고아원 출신이신가요? 도윤은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네요. 윤혜진은 황급히 사과했어요. 하지만 확신이 섰습니다. 맞았어요. 고아원 출신이었던 거죠. 윤혜진은 도윤의 팔을 봤어요. 반팔 환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왼팔에 희미한 흉터가 보였죠. 오래된 흉터였어요. 그 흉터는, 아, 이거요? 어릴 때 생긴 건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도윤이 대답했어요. 윤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죠.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여름 휴가였어요. 동해안 해수욕장. 7살 아들 도연이와 함께 왔었죠. 도연이는 물놀이를 좋아했어요. 파도를 보며 웃었습니다. 윤혜진이 잠깐 한눈을 팔았어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느라. 그 짧은 순간 파도가 높아졌습니다. 아이가 휩쓸렸죠. 도연아. 비명을 지르며 뛰어갔어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파도 속으로 사라졌죠. 구조대가 왔어요.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했어요.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죠. 실종 처리됐어요. 윤혜진의 인생도 그날 멈췄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청년. 나이가 맞았어요. 27살. 실종 당시 7살이었으니 딱 맞았습니다. 발견 장소도 같았죠. 동해안 어해수욕장. 아들이 사라진 바로 그곳이었어요. 팔에 흉터도 있었습니다. 도연이도 실종 직전 바위에 부딪혀 팔을 다쳤었죠. 응급붕대를 감았었어요. 그리고 저 습관. 왼손 엄지를 만지는 습관. 도연이가 불안할 때마다 했던 바로 그 습관이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윤혜진은 입을 열려다 닫았어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죠. 증거가 필요했어요. 도윤 씨, 정말 감사합니다. 제 생명을 구해주셔서. 아닙니다. 제 일이니까요. 도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윤혜진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도윤에게 건넸죠.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도윤은 명함을 받았어요. 윤혜진은 한 번 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참았죠. 그럼 쾌차하시길. 돌아서서 병실을 나갔어요.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도에서 멈춰섰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비서 박서준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윤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서준 씨. 네, 회장님. 저 청년. 한도윤. 신원조사 좀 해주세요. 네. 왜 갑자기? 부탁입니다. 윤혜진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박서준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죠. 윤혜진은 창밖을 봤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잔잔해진 바다였죠. 도연아, 혹시 내가 맞니? 속삭였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 창을 흔들었죠. 도윤은 정말 20년 전 사라진 그 아이일까요? 사흘 후 박서준이 윤혜진의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표정이 심각했죠. 윤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회장님. 박서준이 파일을 책상 위에 놓았어요. 윤혜진은 서둘러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봤죠. 한도윤, 27세, 동해안 해양경찰서 소속 해안경비원.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학력, 경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요한 정보가 있었죠. 고아원 출신. 윤혜진이 중얼거렸어요. 박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7살 때 동해안 어해수욕장 인근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신원 미상 상태로 고아원에 보내졌고요. 윤혜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해수욕장.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도연이가 사라진 곳이었죠. 입소 날짜는 20년 전 8월 15일입니다. 윤혜진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20년 전 8월.
도연이가 실종된 게 정확히 20년 전 8월 13일이었어요. 이틀 차이였죠. 장소도 일치하고 시기도 일치해.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박서준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것 보십시오. 사진이 나왔어요. 고아원 입소 당시 촬영된 신체 검사 기록이었습니다. 그 아래 메모가 적혀 있었죠. 왼팔 응급붕대 흔적 있음. 해수욕 장용 특수 방수 붕대로 추정. 윤혜진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도연이도 실종 당일 바위에 팔을 부딪혀 다쳤었죠. 구조대원이 응급붕대를 감아줬었어요. 해수욕장에서 쓰는 특수방수 붕대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회장님, 박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확신하시기엔 아직 뭐가 더 필요해. 장소, 시기, 나이, 붕대 자국까지 전부 일치하잖아. 윤혜진이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서준은 말을 잇지 못했죠. 윤혜진은 파일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사진들을 하나씩 넘겼습니다. 어린 시절 도윤의 사진이 있었어요. 10살 때 찍은 것 같았죠. 눈매가 보였어요. 또렷한 쌍꺼풀, 약간 처진 눈꼬리. 윤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연이랑 똑같아. 눈이 똑같아. 중얼거렸어요. 박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죠. 윤혜진은 파일을 덮었어요. 책상에 기대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0년이었어요. 아들을 잃고 보낸 20년이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죠.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는 작은 손. 아무리 달려도 닿지 않는 거리. 물속으로 가라앉는 아이의 모습. 그 고통이 이제 끝날 수 있을까요? 정말 도윤이 도연이라면? 더 조사할 게 있습니까? 박서준이 물었어요. 윤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죠. DNA 검사. 네. DNA 검사를 해야 해. 확실히 해야 해. 박서준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본인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알아. 윤혜진이 말을 끊었어요. 내가 직접 부탁할 거야. 아니면. 잠시 멈췄습니다. 생각에 잠겼죠.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박서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윤혜진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집착에 가까운 눈빛이었죠. 그날 밤 윤혜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눈매, 그 습관, 그 흉터,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하나하나가 퍼즐 조각처럼 들어맞았죠.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어요. 도연아? 이름을 불러봤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어둠만 가득했죠. 윤혜진은 일어나 서재로 갔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냈죠.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몇 년 만에 여는 거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아기였습니다. 갓 태어난 도연이었죠. 작은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돌잔치 사진이었어요. 한복을 입은 도연이가 웃고 있었죠. 환한 미소였어요. 또 넘겼어요. 2살, 3살. 점점 자라는 아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에서 손이 멈췄어요. 해변이었어요. 도연이가 파도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윤혜진이 있었죠. 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어요. 그날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실종되기 하루 전이었죠. 윤혜진은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사진이 젖었죠.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속삭였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찾아줄게. 꼭 찾아줄게. 앨범을 닫았어요.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창밖을 봤죠.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윤혜진은 비서실에 지시했습니다. 한도윤 씨에게 연락해. 만나고 싶다고 전해. 무슨 명목으로 하시겠습니까? 감사 인사. 생명의 은인에게 제대로 된 사례를 하고 싶다고. 박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끊었죠. 내일 점심 약속 잡혔습니다. 고마워. 윤혜진은 안도했어요. 내일이면 다시 도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죠.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DNA 검사를 제안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만약 DNA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럼 이 모든 희망이 무너지는 거였죠. 윤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죠. 도윤은 도연이었어요. 반드시 그래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윤혜진은 견딜 수 없었죠. 20년을 기다렸어요. 이제 끝날 때가 된 거였습니다. 도윤은 정말 윤혜진의 아들일까요? 다음 날 정오, 도윤은 호텔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처음 와보는 곳이었죠. 정장을 입고 왔지만 어색했어요. 넥타이가 답답했습니다. 윤혜진이 먼저 와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죠. 도윤을 보자 일어났습니다. 오셨어요.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도윤은 마주 앉았어요. 윤혜진이 메뉴를 건넸습니다. 편하신 거 주문하세요. 식사가 나왔어요. 둘은 조용히 먹었습니다. 윤혜진은 계속 도윤을 관찰했어요. 도윤은 불편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식사 후 커피가 나왔습니다. 윤혜진이 입을 열었어요. 도윤 씨, 제가 오늘 만나자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당신 같은 인재를 우리 재단에서 일하게 하고 싶어요. 도윤은 놀랐어요. 커피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재단이요? 해진재단 산하해양안전센터입니다. 해양구조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곳이에요. 윤혜진이 설명했어요.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냥 해양경비원인데요. 그래서 더 필요해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요. 당신의 구조기술은 탁월합니다.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도윤은 말문이 막혔어요. 평생 이런 제안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아원 출신인 자신에게 이런 기회가 올 줄은 몰랐죠. 생각해 볼 시간을 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윤혜진은 명함을 또 하나 꺼냈어요. 뒷면에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개인 번호였죠. 언제든 연락 주세요. 도윤은 명함을 받았어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헤어진 후 도윤은 해안으로 돌아왔어요. 동료 민석이 물었습니다. 어땠어? 뭐래? 재단에서 일하자고 하더라고요. 진짜? 해진재단? 대박인데. 민석이 놀라며 말했어요. 도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생명의 은인이잖아. 당연하지. 그래도 도윤은 석연치 않았어요. 윤혜진의 눈빛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죠. 단순한 감사의 표시 이상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계속 고민했어요. 재단 일은 좋은 기회였습니다. 안정적이었죠. 평생 일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윤혜진이 자신을 보는 눈빛, 그 애틋한 시선.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 같았죠. 결국 일주일 후 도윤은 전화를 걸었어요. 회장님, 한도윤입니다.
아, 도윤 씨. 결정하셨어요? 네. 제안 받아드리겠습니다. 전화 너머로 안도의 한숨이 들렸어요. 잘 결정하셨어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통화를 끊은 후 윤혜진은 박서준을 불렀어요. 서준 씨, 계획대로 진행해. 네, 회장님. 박서준이 나간 후 윤혜진은 창밖을 봤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잔잔히 밀려왔다 빠져나갔죠.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어. 속삭였어요. 그날 밤 윤혜진은 개인 의뢰인을 만났습니다. 유전자 검사 전문가였어요.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본인 동의 없이도 할 수 있어요. 다만 전문가가 말을 멈췄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진행하세요. 윤혜진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전문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샘플이 필요합니다. 머리카락이나 타액 아니면 제가 구할게요. 며칠 후 도윤은 재단 사무실에 출근했어요. 오리엔테이션이었습니다. 시설을 둘러봤죠. 사무실, 교육장, 구조 장비실. 점심시간이었어요.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윤혜진도 함께였죠. 적응 잘하고 계세요? 네, 모두 친절하게 대해주십니다. 도윤이 대답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일회용 컵이었죠. 도윤이 자리를 뜬 후 윤혜진은 도윤이 사용한 컵을 챙겼어요. 조심스럽게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비서실로 돌아왔어요. 박서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걸로 가능할까요? 윤혜진이 봉지를 건넸어요. 박서준이 받아들었습니다. 충분합니다. 타액 샘플이 남아있을 겁니다. 빨리 진행해 주세요. 네, 회장님. 박서준이 나갔어요. 윤혜진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떨었죠. 이제 며칠이면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다림이 시작됐어요. 긴 기다림이었습니다. 윤혜진은 밤낮으로 불안했어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죠. 만약 일치한다면? 도윤이 정말 도연이라면?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반대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럼 이 모든 희망이 거짓이었던 거죠. 윤혜진은 다시 혼자가 되는 거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서준이 결과를 들고 왔어요. 봉투에 담겨 있었습니다. 윤혜진은 손이 떨려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봉투를 뜯었죠. 종이를 꺼냈어요. 첫 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어요. 도대체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윤혜진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졌어요. 글자들이 보였죠. 차갑고 명확한 글자들이었습니다. 부모 마이너스 자식 관계 일치율 0.2%. 판정 혈연 관계 아님. 윤혜진은 주저앉았어요.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죠.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아니라고 중얼거렸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맞아떨어졌는데 어떻게 혈연이 아닐 수 있죠? 박서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나가요. 하지만 나가라고 했어. 윤혜진이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서준은 더 말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나갔죠. 혼자 남았습니다. 윤혜진은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같은 글자들이었습니다. 일치하지 않음. 윤혜진은 종이를 구겼어요. 던져버렸습니다. 책상에 이마를 댔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0년 동안 찾아 헤맸습니다. 아들을 잃은 그날부터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매일 밤 꿈에서 아들을 봤죠.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도윤을 만난 순간
희망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찾았다고 믿었어요. 모든 증거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하지만 과학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DNA는 명확했습니다. 혈연이 아니었어요. 윤혜진은 울었어요.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어깨가 떨렸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서준이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대답하지 않았어요. 박서준이 들어왔습니다. 윤혜진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죠. 회장님, 마음이 만들어낸 착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윤혜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아니야. 목소리가 잠겼어요. 모든 게 너무 정확해. 장소, 시기, 붕대 자국, 습관까지 전부 일치했어. 저 아이가 도연일 수밖에 없어. 하지만 DNA가 틀렸을 수도 있잖아. 윤혜진이 소리쳤어요. 박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DNA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명확해요. 윤혜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죠. 그럼 정말 아니란 말이야? 그런 것 같습니다. 박서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윤혜진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윤혜진은 집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술을 마셨습니다. 평소엔 마시지 않았지만 오늘은 달랐죠. 잔을 비웠어요. 또 따랐습니다. 계속 마셨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논리와 감정이 충돌했습니다. DNA는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그렇다고 외쳤죠.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중얼거렸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도윤이었습니다. 윤혜진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지금 도윤의 목소리를 들을 자신이 없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혜진은 도윤을 피했어요. 재단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프다고 핑계를 댔죠. 박서준이 걱정했어요.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도윤 씨가 의아해하고 있어요. 알아.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혜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DNA는 아니라고 했지만 모든 정황 증거는 맞다고 했습니다. 어느 쪽을 믿어야 할까요? 이성은 DNA를 믿으라고 했어요. 과학을 믿으라고 했죠. 하지만 감정은 달랐습니다. 가슴은 도윤이 아들이라고 외쳤어요. 윤혜진은 고민했어요. 며칠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죠.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읽은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골수 이식이나 수혈 후 DNA가 변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설마. 윤혜진은 컴퓨터를 켰어요.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키메라 현상, 골수 이식 후 DNA 변화, 수혈과 유전자. 여러 논문이 나왔어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가능했어요. 드물지만 골수 이식이나 대량 수혈 후 혈액 DNA가 바뀔 수 있었습니다. 윤혜진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도연이가 5살 때였어요. 심한 폐렴으로 입원했었죠. 상태가 위중했습니다. 대량 수혈이 필요했어요. 윤혜진은 그때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침대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쓴 아들의 모습. 의사가 말했었죠. 지금 당장 수혈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윤혜진은 동의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들을 살려야 했죠. 수혈은 밤새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도연이는 회복했어요. 그 일을 잊고 있었습니다. 24년이란 세월이 흘렀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도연이 수혈을 받았어. 윤혜진이 중얼거렸어요.
혹시 그때의 수혈 때문에 도연이의 혈액 DNA가 바뀐 걸까요? 그래서 지금 검사에서 일치하지 않는 걸까요? 가능성이었습니다.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가능했죠. 윤혜진은 다음 날 아침 박서준을 불렀어요. 서준 씨, 도연이가 5살 때 폐렴으로 입원한 적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 대량 수혈을 받았어요. 기억나요? 박서준은 잠시 생각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심각한 상태였죠. 그럼 혹시 DNA가 바뀐 걸 수도. 윤혜진의 목소리에 희망이 실렸어요. 박서준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극히 드문 경우예요. 수혈만으로는 보통 DNA가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능하다는 거잖아. 회장님, 박서준이 말을 멈췄어요. 윤혜진의 눈빛이 너무 절박했습니다. 말리고 싶었지만 차마 할 수 없었죠.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혈액이 아닌 다른 조직 샘플로요. 머리카락 뿌리, 구강 상피세포 같은. 그럼 그렇게 해요. 하지만 본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한 번 몰래 했는데 다시 하면. 박서준이 난색을 표했어요. 윤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이번엔 직접 부탁할게요. 하지만 어떻게 부탁해야 할까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혹시 당신이 제 아들일 수도 있으니 DNA 검사 한 번 더 해주세요라고? 윤혜진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날 저녁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도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핑계를 대야 할까요? 만약 도윤이 거부하면? 만약 이상하게 생각하면?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마지막 가능성을, 도윤이 정말 도연일 수도 있다는 희망을. 윤혜진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도윤을 만나기로,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로.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가 사라진 그날 밤도 별이 빛났었죠. 도연아, 정말 내가 맞니? 속삭였어요. 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반짝일 뿐이었죠. 윤혜진은 눈을 감았어요.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답을 찾을 내일을. 도대체 진실은 무엇일까요? 수혈로 인해 DNA가 바뀐 걸까요? 아니면 윤혜진의 희망사항일 뿐일까요? 사흘 후 오전 박서준이 윤혜진의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손에는 오래된 파일을 들고 있었죠. 윤혜진은 서류를 보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회장님,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서준이 파일을 책상 위에 놓았어요. 먼지가 살짝 일어났습니다. 오래된 기록이었죠. 이게 뭔가요? 20년 전 해양구조대 기록입니다. 공식 기록에는 없던 내부 분석 자료예요. 윤혜진은 파일을 펼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첫 페이지에 날짜가 적혀 있었죠. 20년 전 8월 15일. 도연이가 실종된 지 이틀 후였습니다. 내용을 읽기 시작했어요. 전문 용어가 많았습니다. 해류 분석, 조석간만, 표류 경로 예측. 하지만 중요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죠. 당일 태풍으로 인한 해류 이동 속도 시속 3-5노트. 표류 물체 이동 가능 거리 24시간 기준 최대 120km. 실종자 발견 가능 지역 동해안 전 지역으로 확대. 윤혜진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지도가 나왔어요. 해류 이동 경로가 화살표로 표시돼 있었죠. 실종 지점에서 시작된 화살표가 북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끝 지점이 바로 어해수욕장 인근이었습니다. 이건. 윤혜진이 중얼거렸어요.
손가락으로 지도를 짚었습니다. 실종 지점과 발견 지점을 연결했죠. 해류 경로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도연이가 실종된 곳과 도윤 씨가 발견된 곳이 불일치하는 게 아니었어요. 박서준이 설명했어요. 오히려 그날의 해류 이동 경로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태풍으로 인해 표류했다면 충분히 그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었어요. 윤혜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맺혔습니다. 모든 게 설명됐어요. 장소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해류를 따라 이동한 거였죠. 그럼 정말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박서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십시오. 의학 논문이었어요. 제목을 읽었습니다. 소아 수혈 후 키메라 현상 사례 연구. 키메라 현상이 뭔가요? 한 사람의 몸에 두 가지 DNA가 존재하는 현상입니다. 주로 골수 이식이나 대량 수혈 후 발생하죠. 박서준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특히 어린 나이에 수혈을 받으면 혈액세포가 공여자의 DNA로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혈액 DNA 검사로는 혈연 관계가 나오지 않아요. 윤혜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도연이는 5살 때 대량 수혈을 받았습니다. 그때 혈액 DNA가 바뀌었을 수도 있었죠. 그럼 혈액이 아닌 다른 조직으로 검사하면? 네. 머리카락 뿌리, 구강 점막, 피부 조직 같은 것으로 하면 원래의 DNA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 생겼어요. 아주 작은 희망이었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박서준이 말을 멈췄어요. 표정이 어두워졌죠. 문제는 이 모든 게 추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도윤 씨가 정말 수혈을 받았는지, 키메라 현상이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왜요? 20년 전 기록이 없으니까요. 도윤 씨 본인도 기억하지 못하고요. 윤혜진은 주저앉았어요.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희망이 생겼다가 다시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그럼 영원히 알 수 없다는 건가요? 확실한 건 박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직접 물어보고 추가 검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윤혜진은 창밖을 봤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갔죠. 20년 전 그 파도가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다른 곳에 아들을 내려놓았을 수도 있었어요. 서준 씨, 네, 회장님. 이 자료들 도윤 씨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박서준은 잠시 생각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알아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죠. 윤혜진은 결심했어요.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윤에게 직접 말하기로 했죠. 모든 진실을, 모든 가능성을. 그날 저녁 윤혜진은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내일 도윤을 만날 겁니다. 그리고 물어볼 거예요. 함께 진실을 찾자고. 하지만 두려웠어요. 만약 도윤이 거부하면? 만약 이상하게 생각하면? 더 무서운 건 최종 결과였습니다. 만약 그것마저 아니라고 나오면? 윤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지금은 한 걸음씩 나아가는 수밖에 없었죠. 휴대폰을 들었어요. 도윤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냈죠. 도윤 씨, 내일 시간 있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답장이 금방 왔어요. 네, 회장님. 언제 어디로 갈까요? 오후 2시 제 개인 사무실로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윤혜진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쉬었죠. 내일이었어요. 내일 모든 걸 말할 겁니다. 24년간 숨겨왔던 상처를,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그리고 도윤이 혹시 그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밤이 깊어갔어요.
윤혜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죠. 내일이 두렵고도 기대됐어요. 진실이 밝혀질까요? 아니면 또 다른 불확실성만 남을까요? 윤혜진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이제 도윤과 함께 찾아갈 거라는 것. 도대체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날 오후 2시였습니다. 도윤은 윤혜진의 개인 사무실 앞에 서 있었어요. 문을 노크했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윤혜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편안한 옷차림이었죠. 표정도 달랐어요. 긴장하면서도 부드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앉으세요, 도윤 씨. 도윤은 맞은편에 앉았어요. 윤혜진이 차를 따라줬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부르신 이유가 뭔지. 도윤 씨,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조금 개인적일 수 있어요. 윤혜진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윤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시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죠. 저는 20년 전에 아들을 잃었어요. 도윤의 눈이 커졌어요.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당시 7살이었어요. 동해안 해수욕장에서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죠. 윤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후로 단 하루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어요. 매일 밤 꿈에 나타나요. 손을 뻗지만 닿지 않아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만났어요. 바다에서 저를 구해준 그날. 윤혜진이 도윤을 똑바로 봤어요. 당신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눈매가, 습관이, 모든 게 제 아들과 똑같았어요. 도윤의 표정이 굳었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윤혜진이 파일을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당신이 발견된 장소, 시기, 나이. 모든 게 일치했어요. 도윤은 파일을 집어들었어요. 펼쳤습니다. 자신의 고아원 기록이 있었죠. 그 옆에 실종 아동 기록이 있었어요. 비교표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장소, 시기, 나이, 특징. 하나하나 체크돼 있었죠. 도윤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저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DNA 검사를 했어요. 윤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몰래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도윤은 놀랐어요. 하지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궁금했죠. 결과는요? 일치하지 않았어요. 윤혜진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어요. 혈연 관계가 아니라고 나왔어요. 도윤은 파일을 내려놓았어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안도했지만 동시에 실망했어요. 자신의 과거를 알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죠. 하지만 윤혜진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걸 보세요. 해류 분석 자료였어요. 도윤은 읽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태풍으로 인한 표류 경로, 실종 지점에서 발견 지점까지의 이동 가능성, 그리고 이것도요. 의학 논문이었어요. 키메라 현상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읽었어요. 제 아들은 5살 때 대량 수혈을 받았어요. 그때 혈액 DNA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윤혜진이 설명했어요. 그래서 일반 혈액 검사로는 혈연 관계가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조직으로 검사하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도윤은 서류들을 다시 봤습니다. 하나하나 읽었죠.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이었습니다. 도윤은 생각에 잠겼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평생 궁금했습니다.
부모가 누구인지, 왜 버려졌는지 하나도 모르고 살아왔죠. 그런데 지금 눈앞에 가능성이 있었어요. 아주 작은 가능성이었지만요. 회장님, 도윤이 입을 열었어요. 저도 알고 싶어요. 제 과거를. 윤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팔에 있는 흉터. 윤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거 기억하세요? 도윤은 왼팔을 봤어요. 희미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바닷가에서 다쳤다고 들었어요. 고아원에서요. 윤혜진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죠. 제 아들이에요. 실종되기 하루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도윤은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자세히 봤습니다. 붕대가 감긴 위치가 자신의 흉터와 같았어요. 감긴 방식도 비슷했습니다. 이건 해수욕장 응급처치용 특수 붕대예요. 방수 처리가 돼 있죠. 윤혜진이 설명했어요. 당신이 고아원에 입소했을 때도 같은 붕대 흔적이 있었어요. 도윤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지만 확실하진 않아요. 윤혜진이 말했어요. 추가 검사가 필요해요. 혈액이 아닌 다른 조직으로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겠습니다. 정말요? 네. 저도 진실을 알고 싶어요. 윤혜진은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병원으로 갔어요. 구강 점막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머리카락도 뽑았죠. 검사를 의뢰했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윤혜진이 물었어요. 불안하지 않으세요? 불안하죠. 근데 궁금한 게 더 커요. 도윤이 대답했어요. 윤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둘은 해안으로 갔어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갔죠. 이 바다가. 도윤이 중얼거렸어요. 제 모든 걸 가져갔어요. 기억도 가족도. 그리고 어쩌면. 윤혜진이 말을 이었어요. 당신을 저에게 데려다 줬을지도 몰라요. 도윤은 윤혜진을 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윤혜진이 말했어요. 함께 받아들여요. 함께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 소리. 20년 전 그 파도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무언가를 바꾸려 하고 있었죠.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붉고 아름다웠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죠.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함께 진실을 찾아갈 사람이 생겼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때 알게 되겠죠. 도윤이 정말 도연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인연인지.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두 사람은 이미 연결돼 있었어요. 바다가 만들어준 인연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도윤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윤혜진의 옷자락이 펄럭였죠. 파도는 계속 밀려왔어요. 끝없이 반복적으로 비밀을 품은 채 도대체 일주일 후 어떤 진실이 밝혀질까요? 도윤은 정말 윤혜진의 아들일까요? 그 답은 바다만이 알고 있었습니다.